소라 여자교도소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소의 긁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묵직한 철문이 열리는 둔탁한 마찰음, 교도관들의 단조로운 발소리, 그리고 수감자들이 뿜어내는 통제된 소음이 길고 긴 복도를 채웠다. 그러나 유독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문 앞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성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은 전혜림. 31살의 그녀는 이제 막 형사정책본부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관하여 소라교도소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듬어진 단발머리는 교도소 앞을 가로지르는 찬바람에도 미동 없이 단정했고, 곧게 뻗은 자세로 걷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규율과 원칙의 화신처럼 느껴졌다. 새까만 정장과 새하얀 셔츠를 입은 혜림은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차분한 표정으로 육중한 교도소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콘크리트 벽면과 쇠창살이 박힌 창문들은 이곳이 어떤 종류의 고독과 절망을 가두고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전혜림 교도관님 되십니까?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근무하실 인사과장입니다.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 교도관이 정문에서 혜림을 맞이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신입에 대한 평가와 미심쩍음이 숨겨져 있었다. 혜림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고 힘있는 악수를 주고받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인사과장은 교도소의 구조와 수감자 분류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A동은 일반 수감자, B동은 모범 수감자, 그리고 가장 끝에 위치한 제7구역 등 흉악범이나 통제 불능의 수감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설명이었다. 혜림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한편 교도소장실, 소장은 새로 부임한 교도관의 인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숱한 경력 사항들을 빠르게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추었다. 서류의 중앙부, 굵은 글씨로 새겨진 이력.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대 10년 복무. 소장은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턱을 괸고 천장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조국을 위해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 요원이 왜 철창 속에 갇힌 여성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의 길을 선택했는가?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일종의 속죄나 운명적인 이끌림인가? 소장은 굳이 그 이유를 묻지 않기로 했다. 사연이 있다면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이유가 없다면 그것 자체로 혜림의 선택이기 때문이었다. 소장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혜림을 바라보았다. 전 교도관, 아주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특히 수감자들 앞에서는 말이죠. 이곳은 총과 폭탄이 아닌 심리와 감정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혜림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단호하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교도관들과 똑같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특수부대 경력은 소장을 비롯한 극소수의 고위 간부들만 아는 비밀이었다. 동료 교도관들에게는 그저 군 출신이라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이었다. 군대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경력이었기에 새로 만난 동료들은 호기심과 경애가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점심시간 교도관 휴게실에는 몇몇 선배 교도관들이 모여 있었다. 여성 교도관 3명과 남성 교도관 5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서 와요. 나는 박경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40대 초반의 여성 교도관 박경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혜림은 밝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다른 교도관들도 순서대로 자신을 소개했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분위기는 점차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배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모두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전 교도관님은 어디로 배치되셨습니까? 해림이 조용히 대답했다. 제7구역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휴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경아 교도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제7구역이라니 거긴 정말 힘든 곳입니다. 통제하기 힘든 수감자들이 모여 있고 그 구역을 완전히 휘어잡는 초에서 윤애이라는 수감자가 있어요. 신참 여교도관이 배치되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옆에 있던 한 남성 교도관이 덧붙였다. 최서윤 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전임 교도관도 그녀 때문에 결국 부서를 옮겼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서요. 해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일단 직접 부딪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했다. 신참, 그것도 여성 교도관이 가장 거칠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모인 곳에 배치되다니.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비극의 전조로 보였다. 그러나 해림의 차분함에는 이상하리만큼 흔들림 없는 확신이 느껴졌다.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만용이 아니라 오랜 단련을 통해 얻은 강인함이었다. 오후가 되자 해림은 제7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른 구역의 복도를 지날 때는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보면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7구역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벽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서가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얼룩들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의 수감자들은 해림을 대놓고 노려보았다. 마치 새로운 사냥감을 평가하듯이 당당하고 무례한 시선들이었다. 제7구역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해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쇠창살 너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 고함소리, 그리고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이곳은 교도소 안에 또 다른 정글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일관되고 리듬감이 있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훈련이 그녀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이곳은 전쟁터였다. 하지만 그녀가 익숙했던 총탄과 폭발이 오가는 전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신뢰, 공포,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이 충돌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은밀한 전장이었다. 해림은 문 앞에 섰다. 그 거대한 문 너머에는 그녀의 존재를 조롱하고 굴복시키려 들 여왕과 그녀의 추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림은 찰나의 순간 10년 전 특수부대 훈련소에서 교관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평온한 얼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녀는 제복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운명은 이 제7구역의 운명과 뗄 수 없이 얽힐 터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후 망설임 없이 육중한 철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순간적으로 복도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복도에 서 있던 수감자들이 일제히 전해림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새로운 먹잇감, 새로운 장난감이 등장했다는 듯이 이제 막 이 정글의 발을 디딘 전해림 교도관. 그녀의 앞에는 제7구역의 여왕, 된낭 최서윤 다하석이 서서 그녀의 모든 것을 시험할 준비를 마친 채 조용하지만 무시무시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새롭게 열린 제7구역의 철문은 전해림에게 낯선 세계로 향하는 입구였다. 문이 닫히자 복대에 깔렸던 순간적인 침묵은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맞이하는 정적처럼 느껴졌다. 퀴퀴하고 습한 공기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훑어보았다. 이전 구역의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보면 시선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제7구역의 수감자들은 당당하게 심지어 노골적인 저기를 담아 해림을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넌 누구이며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라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해림은 특수부대 시절 경험했던 그 어떤 경계 임무보다도 더 날카롭고 복잡한 긴장감을 느꼈다. 이곳은 규율이 아닌 본능과 폭력으로 돌아가는 야생의 영역이었다. 해림은 얼굴에 어떤 감정의 동요도 허락하지 않은 채 평소와 같은 느리고 일정한 속도로 복도를 순회했다.
그녀는 수감자들의 얼굴 하나하나, 방해 상태, 그리고 미묘한 신체 언어를 빠르게 스캔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호기심과 조롱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지만 복도 끝의 방들 근처에서는 분명한 위계 질서가 느껴졌다. 수감자들이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는 곳, 그곳에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료 교도관들이 경고했던 초의 서윤이었다. 서윤은 예상대로 키가 크고 175cm 이상, 운동으로 다져진 듯 탄탄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짧은 머리와 짙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3명의 그림자가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 있었다. 이들이 바로 서윤의 추종자들, 제7구역 질서의 집행자들이었다. 고은지는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눈빛이 교활했고 파트 정하나는 충동적이고 거친 몸짓을 숨기지 않았으며 거대한 체구의 유민정은 서윤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이 4명의 존재 자체가 제7구역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듯했다. 서윤은 느릿하게 마치 먹이를 가지고 놀 듯 해림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불과 1m 남짓 되었을 때 서윤이 걸음을 멈췄다. 서윤은 해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각 잡힌 제복, 작은 체구, 그리고 무엇보다 긴장하지 않은 평온한 표정. 서윤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미묘하게 올라갔다. 신참인가? 이름이 뭐야? 해림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강민선 아니 전해림입니다. 오늘부터 이 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콧방귀를 뀌며 웃었다. 전해림? 29? 30? 21살입니다. 아, 31살입니다. 해림은 실수했지만 곧바로 나이를 정정했다. 31살. 나보다 어리네. 서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왔나? 얌전히 책상에 앉아 커피나 마시지 않고. 해림은 흔들림 없이 서윤의 눈을 마주 보았다. 이곳은 규율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서윤 역시 크게 웃었다. 규율? 여기서 규율을 논하다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이군. 서윤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키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서윤이 해림을 내려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잘 들어. 여기선 한내가 룰이야. 교도관이든 뭐든 상관없어. 알겠나? 서윤은 자신의 위압감과 폭력적인 명성을 이용하여 해림의 굴복을 유도하려 했다. 이는 제7구역에서 교도관을 통제하는 서윤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해림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윤이 기대했던 공포나 당황스러움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룰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해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복도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감히 서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교도관은 해림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정하나와 유민정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윤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재밌군.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자고. 서윤은 흥미롭다는 듯이 씩 웃으며 추종자들에게 말했다. 가자. 4명이 복도를 걸어 나가는 동안 다른 수감자들은 벽에 바짝 붙어 길을 열어주었다. 해림은 그들의 뒷모습을 잠시 응시한 후 다시 평온하게 순찰을 계속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서윤과의 첫 접촉을 분석하고 있었다. 폭력적이지만 그 폭력은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감정적 동요를 일으켜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주된 무기. 저녁 무렵 해림이 사무실로 돌아오자 박경아 교도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았습니까? 서윤은 뭐라고 하던가요? 만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흥미로운 곳이더군요. 해림의 담담한 반응에 박 교도관은 깜짝 놀랐다. 흥미롭다니요? 조심해야 합니다. 최서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한순간에 표변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동료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되었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익숙한 종류의 싸움터였다. 총 대신 심장이, 폭탄 대신 감정이 부딪히는 곳. 퇴근길, 해림은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특수부대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이곳은 또 다른 종류의 전장이었다.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해림은 오늘 만났던 수감자들, 특히 서윤의 눈빛을 떠올렸다. 분노와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상처 입은 맹수와 같은 느낌이었다. 해림이 제7구역에 배치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순찰을 돌며 수감자들을 깨우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다. 특히 서윤과 그 추종자들이 있는 구역은 더욱 그러했다. 일어나십시오. 아침 점호 시간입니다. 해림이 서윤의 방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웅걸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끄러워. 좀 더 자게 해줘. 이전 교도관들은 이런 반응에 그대로 물러섰다. 굳이 서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림은 달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규정상 6시 30분까지 점호를 마쳐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잠옷 차림의 서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해림을 내려다보았다. 뭐라고 했지? 여기선 내가 룰이라고 했을 텐데. 서윤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해림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룰은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서윤은 코웃음을 쳤다. 정말 고집이 세군. 좋아, 일어날게.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여기서 원칙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아침 식사 시간, 식당은 소란스러웠다. 제7구역 수감자들은 한쪽 구석을 완전히 점령했고 다른 수감자들은 감히 그들 근처로 다가가지 않았다. 서윤이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3명의 추종자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은지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언변에 능숙하고 다른 수감자들을 조종하는 데 탁월했다. 정하나는 말이 적었지만 행동이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유민정은 서윤만큼이나 덩치가 크고 힘이 세. 4사람이 모이면 제7구역은 완전히 그들의 왕국이 되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쳤고 거역하는 자는 가차 없이 보복을 당했다. 교도관들조차도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저 신참 교도관 아직 버티고 있네. 고은지가 해림을 보며 말했다. 해림은 식당 한쪽 구석에서 순회 중이었다. 정하나가 냉소적으로 동의했다. 얼마나 갈까? 1달, 2달. 내 보기엔 1달도 못 버틸걸. 유민정은 팔짱을 끼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윤을 따랐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해림을 응시했다.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이 신참 교도관은 예상과 달랐다. 겁먹지도 않았고 굴복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호해지는 듯했다. 재미있는 인간이군. 서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작업시간이 시작되었다. 제7구역 수감자들은 봉제 작업을 했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시간을 때우거나 잡담을 하며 보냈다. 해림이 작업장에 들어섰을 때 몇몇 수감자들이 작업 대신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해림이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그들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작업 시간입니다. 트럼프를 치우고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한 수감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여기 갇혀 있는 건 똑같은데. 작업은 의무입니다. 규정을 어기면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해림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징벌? 그게 무서워서 일할 것 같아? 다른 수감자들이 키득거렸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수감자들은 여전히 해림을 무시했다. 해림은 즉시 무정의를 들고 보고했다. 제7구역 작업장, 작업 거부자 4명, 징벌 요청합니다. 순간 작업장이 정적이 흘렀다. 지금까지 어떤 교도관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은 못 본 척 지나가곤 했다. 몇 분 후 징벌 담당 교도관들이 들어왔다.
트럼프 놀이를 하던 수감자들은 결국 독방 일주일 처분을 받았다. 이 소식은 곧바로 제7구역 전체, 아니 교도소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저 신참 교도관, 농담이 아니야. 진짜 징벌을 넣었대. 최서윤이 가만히 있을까? 수감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다. 서윤의 추종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서윤이 해림을 찾아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서윤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오늘 작업장에서 무슨 짓을 했지?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 애들은 내 사람이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 해림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누구의 사람이든 룰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윤이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계속 이러면 후회하게 될 거다. 서윤의 목소리는 분명한 협박이었다. 협박으로 들립니다. 이것 역시 규정 위반입니다. 해림은 물러서지 않았다. 서윤은 주먹을 단단히 쥐었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고 물러섰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해림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그날 밤 제7구역은 평소와 달리 웅성거렸다. 수감자들은 서윤과 해림의 대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제7구역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7구역 수감자들의 조직적인 도발은 해림이 예상했던 전술의 범위를 넘어섰다. 물을 끼얹는 행위, 미싱소리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림의 책상에 쓰레기를 쏟아붓는 모욕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었다. 이는 전해림 로봇이라 불리는 이 신참 교도관의 감정적 통제력을 무너뜨리고 그녀가 두려움에 질려 제7구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심리전이었다. 수감자들은 그들이 해림을 성공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해림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종류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해림은 묵묵히 책상에 쓰레기를 치우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수감자들에게는 약함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곧 더 큰 도발로 이어졌다. 다음 날 복도를 순찰하던 해림의 발에 갑자기 청소 도구가 걸려 넘어졌다. 청소 담당 수감자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교도관님, 정말 실수했어요. 해림은 경고만 남긴 채 돌아섰지만 뒤에서는 조심하세요. 전해림 로봇님 이라는 조롱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점심 식사 시간, 식당에서 소란이 극에 달했다. 한 수감자가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아, 룰이 뭐였더라? 식사 중엔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나? 다른 수감자들이 합세하여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식당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해림이 다가오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가 그녀가 지나가면 곧바로 다시 소란이 시작되는 패턴이었다. 이 모든 것을 중앙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최서윤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운동 시간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림이 운동장 구석에서 감독을 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농구공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와 해림의 머리를 노렸다. 해림은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반사신경으로 간발의 차로 몸을 숙여 피했지만 공은 벽에 맹렬히 부딪혔다. 이런, 실수했다. 공을 던진 것은 다름 아닌 유민정이었다. 서윤의 추종자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녀였다. 민정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해림에게 다가왔다.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위협 행위입니다. 해림이 말했다. 유민정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요? 증명해보세요. 목격자라도 있습니까? 주변의 수감자들이 일제히 외쳤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냥 농구하다가 공이 튕긴 것뿐이에요. 교도관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해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수감자들이 적대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초에서윤이 느릿하게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부하가 고의로 공을 던졌습니다. 서윤은 비웃었다. 부하요. 우린 모두 같은 수감자입니다. 그리고 유민정은 농구를 좋아해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위협 행위입니다. 위협이라 서윤은 해림에게 바짝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30cm. 서윤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진짜 위협이 뭔지 알아? 지금 그 말도 위협으로 들립니다. 해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그럼 신고해봐. 증거가 있다면.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다. 주변 수감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해림은 잠시 서윤의 눈을 마주보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윤은 조롱하며 말했다. 걱정 마.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 그날 저녁 해림은 소장실로 불려갔다.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7구역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부서를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림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변의 위험이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최서윤은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해림의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에 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제7구역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다. 최서윤과 추종자들, 그리고 몇몇 핵심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젠 마지막 단계야. 서윤이 말했다. 뭘 할 건데요? 한 수감자가 물었다. 직접 부딪히는 거야. 저 여자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제7구역 복도는 평소처럼 수감자들로 붐볐다. 해림이 정기 순찰을 위해 복도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최서윤들이 복도 중앙에 서 있었고 3명의 추종자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물러섰다. 무언가 터질 것을 예감한 듯 했다. 해림이 평소처럼 걸어오자 서윤이 움직였다. 해림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서윤이 의도적으로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다. 해림은 잠시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균형을 잡았다. 어머, 미안. 서윤은 돌아서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못 봤네. 복도에 있던 수감자들이 숨을 죽였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모두가 해림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해림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전해림 로봇의 눈빛이 아니었다. 최서윤 씨, 방금 행동은 고의적인 신체 접촉으로 보입니다. 이는 규정 위반입니다. 서윤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래? 증명해 보시지.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가 보고 있어. 아무도 못 봤을걸. 서윤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지, 얘들아. 수감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봐, 아무도 못 봤잖아. 서윤이 다시 해림에게 다가섰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20cm도 되지 않았다. 서윤이 해림을 내려다보며 조롱했다. 여자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림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서윤이 반응하기도 전에 해림은 서윤의 팔을 비틀어 잡았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였다. 서윤의 몸이 순식간에 꺾이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악! 놔! 아파! 해림은 그대로 서윤을 바닥에 눌러 제압했다. 한쪽 무릎으로 서윤의 등을 압박하고 손목을 등 뒤에서 비틀었다. 복도 전체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무적이라 여겨졌던 최서윤이 불과 몇 초 만에 완벽하게 제압당한 것이다. 움직여봤자 소용없습니다. 근육을 이완하십시오. 해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립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추종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해림은 침착하게 경고했다. 다가오면 최서윤 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고은지, 정하나, 유민정은 멈춰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다. 해림은 서윤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천히 서윤을 놓아주었다. 서윤은 고통에 신음하며 일어섰다.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당방위입니다. 당신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방금 당신의 말과 행동 모두가 위협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단단히 쥐었지만 더 이상 해림에게 다가설 수 없었다. 방금 겪은 해림의 실력이 평범한 교도관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변 수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봤어? 서윤이 제압당했어. 저 교도관 정체가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나? 서윤이 한 방에 당했어. 이 소문은 삽시간에 제7구역 전체, 아니 교도소 전체로 퍼져나갔다. 신참 여성 교도관이 최강의 수감자를 제압했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해림은 이제 더 이상 로봇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협이었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제7구역 수감자들의 조직적인 도발은 해림이 예상했던 전술의 범위를 넘어섰다. 물을 끼얹는 행위, 미싱소리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림의 책상에 쓰레기를 쏟아붓는 모욕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었다. 이는 전해림 로봇이라 불리는 이 신참 교도관의 감정적 통제력을 무너뜨리고 그녀가 두려움에 질려 제7구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심리전이었다. 수감자들은 그들이 해림을 성공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해림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종류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해림은 묵묵히 책상에 쓰레기를 치우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은 수감자들에게는 약함으로 해석되었고 이는 곧 더 큰 도발로 이어졌다. 다음 날 복도를 순찰하던 해림의 발에 갑자기 청소 도구가 걸려 넘어졌다. 청소 담당 수감자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교도관님, 정말 실수했어요. 해림은 경고만 남긴 채 돌아섰지만 뒤에서는 조심하세요. 전해림 로봇님 이라는 조롱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점심 식사 시간, 식당에서 소란이 극에 달했다. 한 수감자가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아, 룰이 뭐였더라? 식사 중엔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나? 다른 수감자들이 합세하여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식당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해림이 다가오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가 그녀가 지나가면 곧바로 다시 소란이 시작되는 패턴이었다. 이 모든 것을 중앙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최서윤의 입계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운동 시간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림이 운동장 구석에서 감독을 서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농구공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와 해림의 머리를 노렸다. 해림은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반사신경으로 간발의 차로 몸을 숙여 피했지만 공은 벽에 맹렬히 부딪혔다. 이런, 실수했다. 공을 던진 것은 다름 아닌 유민정이었다. 서윤의 추종자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녀였다. 민정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해림에게 다가왔다.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위협 행위입니다. 해림이 말했다. 유민정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요? 증명해보세요. 목격자라도 있습니까? 주변의 수감자들이 일제히 외쳤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냥 농구하다가 공이 튕긴 것뿐이에요. 교도관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해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수감자들이 적대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최서윤이 느릿하게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부하가 고의로 공을 던졌습니다. 서윤은 비웃었다. 부하요. 우린 모두 같은 수감자입니다. 그리고 유민정은 농구를 좋아해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위협 행위입니다. 위협이라 서윤은 해림에게 바짝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30cm. 서윤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진짜 위협이 뭔지 알아? 지금 그 말도 위협으로 들립니다. 해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 그럼 신고해봐. 증거가 있다면.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다. 주변 수감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해림은 잠시 서윤의 눈을 마주보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윤은 조롱하며 말했다. 걱정 마.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 그날 저녁 해림은 소장실로 불려갔다.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7구역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부서를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림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변의 위험이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최서윤은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해림의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에 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제7구역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다. 최서윤과 추종자들, 그리고 몇몇 핵심 수감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젠 마지막 단계야. 서윤이 말했다. 뭘 할 건데요? 한 수감자가 물었다. 직접 부딪히는 거야. 저 여자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제7구역 복도는 평소처럼 수감자들로 붐볐다. 해림이 정기 순찰을 위해 복도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최서윤들이 복도 중앙에 서 있었고 3명의 추종자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물러섰다. 무언가 터질 것을 예감한 듯 했다. 해림이 평소처럼 걸어오자 서윤이 움직였다. 해림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서윤이 의도적으로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다. 해림은 잠시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균형을 잡았다. 어머, 미안. 서윤은 돌아서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못 봤네. 복도에 있던 수감자들이 숨을 죽였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모두가 해림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해림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전해림 로봇의 눈빛이 아니었다. 최서윤 씨, 방금 행동은 고의적인 신체 접촉으로 보입니다. 이는 규정 위반입니다. 서윤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래? 증명해 보시지.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가 보고 있어. 아무도 못 봤을걸. 서윤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지, 얘들아. 수감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봐, 아무도 못 봤잖아. 서윤이 다시 해림에게 다가섰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20cm도 되지 않았다. 서윤이 해림을 내려다보며 조롱했다. 여자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림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서윤이 반응하기도 전에 해림은 서윤의 팔을 비틀어 잡았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였다. 서윤의 몸이 순식간에 꺾이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악, 놔, 아파. 해림은 그대로 서윤을 바닥에 눌러 제압했다. 한쪽 무릎으로 서윤의 등을 압박하고 손목을 등 뒤에서 비틀었다. 복도 전체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무적이라 여겨졌던 최서윤이 불과 몇 초 만에 완벽하게 제압당한 것이다. 움직여봤자 소용없습니다. 근육을 이완하십시오. 해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립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추종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해림은 침착하게 경고했다. 다가오면 최서윤 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고은지, 정하나, 유민정은 멈춰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다. 해림은 서윤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천천히 서윤을 놓아주었다. 서윤은 고통에 신음하며 일어섰다.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당방위입니다. 당신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방금 당신의 말과 행동 모두가 위협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단단히 쥐었지만 더 이상 해림에게 다가설 수 없었다. 방금 겪은 해림의 실력이 평범한 교도관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주변 수감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봤어? 서윤이 제압당했어. 저 교도관 정체가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나? 서윤이 한 방에 당했어. 이 소문은 삽시간에 제7구역 전체, 아니 교도소 전체로 퍼져나갔다. 신참 여성 교도관이 최강의 수감자를 제압했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해림은 이제 더 이상 로봇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협이었다. 운명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최서윤이 전해림에게 제압당한 사건은 단순한 싸움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7구역, 아니 소라교도소 전체를 지배하던 오랜 권위와 질서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무적이라 여겨지던 여왕이 신참 여교도관에게 불과 몇 초 만에 완벽하게 굴복했다는 사실은 수감자들에게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미묘한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해림은 더 이상 로봇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 중이었고 수감자들은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교도소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최서윤은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의 위압감은 사라진 채였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멍했고 팔뚝을 자꾸 문지르는 모습에서 낮의 굴욕이 아직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서윤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조롱이나 숭배 대신 연민과 회의적인 시선이 섞여 있었다. 한편 해림이 식당에 들어서자 수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이번에는 조롱 대신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저 교도관의 정체는 무엇인가? 평범한 교도관이 아닐 것이다. 서윤마저 손댈 수 없는 사람이라니. 해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하게 순찰을 계속했다. 그날 밤 제7구역의 한 구석에서는 서윤의 추종자들, 고은지, 정하나, 유민정 다이, 임리승 사이에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 여자 도대체 뭐지? 고은지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하나와 유민정 역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서윤이 무참히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권력은 서윤의 힘에 기반하고 있었고 서윤이 무너지자 그들의 기반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서윤이 긁힌 팔을 문지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평범한 실력이 아니야. 완벽하게 훈련된 움직임이었어. 유민정이 거친 목소리로 동의했다. 우리가 넷이 동시에 덤비면 어때? 아무리 강해도 4명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을 거야. 서윤의 눈빛이 다시금 날카로워졌다. 그래, 1대1로는 안 돼.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 오늘 밤 결판을 내자. 그들의 분노와 굴욕감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한편 교도관 휴게실에서는 다른 종류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들었습니까? 전해림 교도관이 최서윤을 제압했다던데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박경화 교도관이 해림을 바라보며 물었다. 해림은 커피를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단지 기본적인 호신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훈련을 조금 받았거든요.
기본이라고요. 최서윤을 한 방에 제압한 게 설마 군대에서 훈련받은 그 조금이라는 것이 특수부대 훈련은 아니겠죠? 동료 교도관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반신반의했지만 해림이 더 이상 말하지 않자 캐묻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답을 제공했다. 밤 11시가 가까워졌다. 교도소는 대부분의 수감자가 잠든 고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제7구역만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의 방에는 작은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윤과 새 추종자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다. 오늘 밤 11시 30분 교대 시간 직전이다.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가 가장 빈틈이 많을 때야. 고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실에 혼자 있을 겁니다. 다른 교도관들은 교대 준비로 바쁠 테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유민정은 주먹을 쥐며 결의를 다졌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내야 합니다. 우리 넷이 동시에 덤비면 아무리 저 여자라도. 서윤은 경고했다. 방심은 금물이야. 낮에 당한 걸 잊었나? 저 여자는 평범하지 않아. 추종자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목격한 해림의 실력은 확실히 예상 밖이었지만 4명의 합동 공격이라면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믿었다. 좋아, 각자 준비해. 30분 후에 움직인다. 서윤이 일어섰다. 복도 밖은 고요했지만 다른 수감자들 역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서윤이 복수할 거야. 저 교도관 위험한 거 아냐? 시간이 흘러 11시 20분. 복도의 조명은 희미한 야간 조명만 켜진 상태였다. 서윤이 방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엿보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손짓 한 번으로 새 추종자들이 조용히 방을 나섰다. 4명의 그림자가 복도를 따라 미끄러지듯 관리실로 향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다. 관리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윤이 안을 훔쳐보았다. 전혜림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혼자였다. 서윤은 추종자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하나, 둘, 셋. 4명이 동시에 관리실로 들이닥쳤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해림이 전혀 놀라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씨. 뭘 알고 있었다고? 서윤이 당황했다. 해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낮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뭔가 시도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특히 교대 시간 전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러 혼자 있었다는 건가? 서윤이 입자국을 냈다. 네,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은 이를 갈았다. 격앙된 숨소리를 내쉬며 말했다. 네가 우리 넷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해림은 대답 대신 자세를 낮췄다. 그것은 완벽한 전투 태세였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다. 저는 전직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대 소속이었습니다. 10년간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특수전사령부, 그것은 대한민국 최전계 특수부대였다. 그곳 출신이라니. 고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믿고 싶지 않다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해림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특수부대원 특유의 살기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특수부대든 뭐든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선 네가 교도관이고 우리가 수감자야. 덤벼. 서윤의 신호와 함께 4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해림에게는 너무나도 느렸다.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해림의 반응 속도는 일반인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고은지가 먼저 달려들었다.
해림은 옆으로 피하며 고은지의 팔을 잡았고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로 고은지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꽂았다. 고은지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정하나가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해림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몸을 낮춰 뒤로 돌면서 정하나의 발목을 걸었다. 정하나 역시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유민정이 옆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해림은 손바닥으로 주먹을 받아낸 후 즉시 카운터로 민정의 명치를 강타했다. 정확한 타격에 유민정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 모든 것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서윤이 달려들었다.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하지만 해림은 침착했다. 서윤의 공격을 피하며 손목을 잡았고 관절을 비틀며 서윤을 다시 한번 바닥에 제압했다. 아파, 놔. 서윤이 비명을 질렀지만 해림은 놓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방 안은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4명의 수감자 전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완벽하고 압도적인 제압이었다. 마침 그때 문이 열리고 다른 교도관들이 들어왔다. 교대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대체? 박경아 교도관이 놀란 표정으로 해림을 바라보았다. 전 교도관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들이 습격을 시도하여 제압했습니다. 한 남성 교도관이 무정의를 들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제7구역 관리실 지원 요청합니다. 곧 더 많은 교도관들이 도착했고 서윤과 추종자들은 일단 의무실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모두 심각한 충격 상태였다. 이 사건은 즉시 소장에게 보고되었다. 소장은 해림의 이력을 다시 확인하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그녀가 이곳에 온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제7구역은 비정상적으로 고요했다. 간밤의 사건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과 추종자들은 징벌을 받아 독방에 수감되었고 다른 수감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점호 시간, 해림이 복도에 들어서자 수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들이 보는 해림은 더 이상 평범한 신참 교도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질서 그 자체였다. 이 고요함 속에서 해림은 제7구역의 미래, 그리고 최서윤이라는 한 여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려 하고 있었다. 이 복잡한 전장에서 육체의 승리는 이미 끝났다. 이제 그녀가 준비한 것은 마음의 전쟁이었다. 관리실에서의 사건은 소라 여자교도소의 역사를 다시 쓰는 분기점이 되었다. 전혜림 교도관이 전직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수감자들에게 그녀는 더 이상 비웃음의 대상인 로봇이 아니었다. 그녀는 절대적인 힘담이었고 새로운 규율러의 상징이었다. 특히 최서윤을 비롯한 4명의 핵심 수감자가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거나 소문으로 들은 제7구역 수감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해림이 가져올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7구역의 복도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요했다. 아침 점호 시간, 해림이 복도에 들어서자 수감자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지만 더 이상 조롱이나 적의는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생경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해림은 고요한 목소리로 수감자들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범한 교도관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에서 10년간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감자들이 술렁거렸지만 해림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이 진정한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한 수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특수전사령부가 뭡니까? 대한민국 최정계 특수부대입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그리고 각종 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수감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무서운 경력의 소유자가 자신들 앞에 서 있다니.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돕기 위해 왔습니다. 해림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곳은 공포와 폭력, 그리고 최서윤 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을 억압했고 교도관들조차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뀔 겁니다. 폭력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감자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해림은 교도관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동시에 제7구역의 질서를 빠르게 재편했다. 그녀는 수감자들의 사소한 다툼에도 단호하게 개입했고 서윤의 추종자들이 휘둘렀던 작은 권력들을 하나씩 해체해 나갔다. 그녀의 행동은 엄격했지만 그 바탕에는 일관된 공정함이 깔려 있었다. 그날 오후 해림은 독방으로 향했다. 최서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서윤은 징벌로 인해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 독방 앞에 선 해림을 본 교도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서윤 수감자는 지금 극도로 공격적인 상태입니다. 괜찮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독방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윤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해림을 보자 마운트 카지노,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냈다. 뭐 하러 왔어? 조롱하러 왔나?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해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야기? 웃기지 마.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림은 서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앉았다. 최서윤 씨,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겁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뭐? 처음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지, 이곳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믿는 것 같더군요. 서윤은 콧방귀를 뀌었다. 당연하잖아. 내가 약하면 다른 놈들이 나를 밟고 올라설 테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것뿐이야. 해림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밖에서도 그랬습니까? 가족에게도. 서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가족 이야기는 하지 마. 어머니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둬. 서윤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7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 면회도 오지 않고 편지도 없어. 분명 나를 포기했을 거야. 해림은 부드럽게 물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뭐 하러? 이런 꼴을 보여주기 싫어. 어머니는 날 실망스러운 딸로만 기억하고 있을 거야.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해림의 말에 서윤은 얼굴을 돌렸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했다. 넌 몰라.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 딸인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렇다면 오히려 연락해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변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요. 서윤은 해림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변한다는 그 단어에 그녀의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변한다고? 내가? 네,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해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저는 전장에서 수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증오가 더 큰 증오를 만들어내는 것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요. 서윤은 해림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서 교도관이 된 건가? 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규율, 책임감, 그리고 동료에도 배웠죠. 그것을 이곳에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작게 웃었다. 이상한 사람이네. 최서윤 씨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겉은 거칠지만 속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다른 수감자들을 지키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방식이었지만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알았지? 관찰했습니다. 당신이 약한 수감자들을 다른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몰래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까?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단지 약한 놈들 괴롭히는 게 싫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독방의 차가운 공기가 미세하게 남아 따뜻해지는 듯 했다. 해림은 일어섰다. 당신의 어머니는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해림과의 대화 이후 서윤은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자존심은 굴욕 대신 새로운 목적을 찾기 시작했다. 진정한 강함에 대한 해림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서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 휘둘렀던 폭력이 사실은 자신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약함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서윤과 새 추종자들이 독방 처분을 마치고 제7구역으로 돌아왔다. 수감자들은 숨을 죽였다. 다시 대결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해림이 관리실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서윤은 해림을 응시했다. 며칠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분노 대신 혼란과 탐색이 가득했다. 서윤은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밤 11시 관리실로 오십시오. 결판을 내야 합니다. 주변 수감자들이 웅성거렸다. 또다시 대결이 시작되려는 것이었다. 해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해림은 이 결판이 단순히 육체의 싸움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서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저항, 운명과의 마지막 씨름이라는 것을. 해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서윤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돕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독방에서의 대화와 압도적인 제압을 통해 전해림은 최서윤의 육체적, 정신적 방어막을 완전히 허물었다. 육체의 힘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규율과 진심 어린 공감이 서윤의 내면을 건드린 것이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제7구역의 여왕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깊은 상실감에 빠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해림을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굴복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윤은 약속대로 밤 11시에 새 추종자들, 고은지, 정하나, 유민정과 함께 해림의 관리실 앞에 섰다. 이번 만남은 복수나 권위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윤이 제7구역의 수감자들을 대표하여 해림의 진정한 강함이라는 철학을 건 운명적인 결판을 내기 위해 온 것이었다. 복되는 이 최후의 대결을 보기 위해 수많은 수감자들이 몰려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교도소 전체가 제7구역의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탄생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비장했지만 분노 대신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희가 진다면 당신을 완전히 인정하고 이곳의 모든 규율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긴다면 당신은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방 중앙에 굳건하게 서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해림은 서윤이 이 대결을 통해 스스로 해방되기를 바랐다. 서윤은 추종자들에게 손짓했다. 네 사람이 해림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포위했다. 그들은 낮에 패배를 분석한 듯 이번에는 훨씬 체계적이었다. 각자의 위치를 정하고 호흡을 맞추었다. 서윤의 신호와 함께 4명이 동시에 움직였다. 고은지가 왼쪽에서 정하나가 오른쪽에서 동시에 공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해림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특수부대의 반응, 속도와 전략적 판단은 일반인들의 움직임과는 차원이 달랐다. 해림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춰 두 사람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고은지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정하나의 팔을 비틀었다. 크윽
두 사람이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다. 거구의 유민정이 뒤에서 덮치려 했지만 해림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뒤로 돌면서 민정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마치 유도를 하듯이 민정의 거대한 몸을 자신의 힘이 아닌 상대의 힘을 이용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둔탁한 소리가 방을 울렸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서윤뿐이었다. 서윤은 신중하게 거리를 재며 해림을 노려보았다. 역시 농담이 아니었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았다. 복싱을 배운 듯 페인트를 섞어가며 교묘하게 공격했다. 서윤은 자신의 모든 분노와 체력을 이 공격에 쏟아부었다. 해림은 서윤의 공격을 하나하나 막아내며 틈을 노렸다. 그리고 카운터로 서윤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서윤이 뒤로 비틀거렸지만 다시 달려들었다. 해림은 특수부대에서 배운 댄 근접 격투술을 사용했다. 빠른 손놀림으로 서윤의 공격을 막아낸 후 즉시 관절을 노렸다. 딱! 서윤의 팔이 등 뒤로 꺾였다. 해림은 서윤을 벽에 밀어붙였다. 이제 끝났습니다. 벽에 얼굴을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던 서윤과 추종자들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밖에서 지켜보던 수감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4명이 동시에 덤볐는데도 30초도 채 안 되어 전원 제압당한 것이다. 대단해. 저게 특수부대의 실력이야. 서윤이도 못 이겨. 해림은 서윤을 풀어주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해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졌습니다. 완전히. 추종자들 역시 하나둘 일어나 서윤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완벽한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해림은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십시오. 서윤은 해림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약속대로 이제 당신을 인정합니다. 서윤이 말했다. 당신이 진정한 강자라는 것을. 저는 강자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서윤은 작게 웃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요. 그날 밤의 대결은 제7구역의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되었다. 무적이라 여겨지던 서윤이 완전히 굴복한 날,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7구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수감자들이 해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해림은 여전히 같은 태도였다. 침착하고 공정하게 모든 수감자들을 대했다. 대결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난 아침, 해림이 순찰을 마치고 관리실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서윤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서윤은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말했다. 접견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면회 신청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요. 해림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았다. 평소의 거친 모습은 사라지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입니다. 해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연락은 해보셨습니까?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해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일단 접견실로 가봅시다. 두 사람은 접견실로 향했다. 해림은 서윤과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먼저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7년입니다. 여기 들어온 후로 한 번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제가 저지른 일들을. 해림은 조용히 물었다.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서윤은 한숨을 쉬었다. 폭행, 협박,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나쁜 짓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왜 그런 길을 택했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반항심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엄하셨거든요. 공부하라, 바르게 살라, 잔소리만 계속하시고 그게 싫어서 일부러 반대되는 짓만 했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쓰는 듯했다. 그러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죠. 나쁜 친구들, 싸움,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서윤의 표정이 비로소 부드러워졌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착하고 고든 분이시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힘드셨겠네요. 네. 어머니는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밤 늦게까지 제 숙제를 봐주시고. 그런데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실망만 시켰죠. 학교에서, 집에서,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혜림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딸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 어머니도 그랬으니까요. 혜림이 작게 미소 지었다. 저도 특수부대에 들어가 가족과 소원해졌습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반대하셨죠. 하지만 10년 후 재회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안고 울어주셨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도 어머니를 안아보고 싶어요.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편지부터 시작해봅시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혜림이 종이와 펜을 건넸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어머니께 그녀는 느릿하게 글을 써 내려갔다. 짧은 편지였지만 서윤은 쓰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혜림은 편지를 받아 봉투에 넣었다. 제가 직접 우송하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서윤은 7년 전과 같은 어머니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만약 이사를 하셨다면 찾아보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날 오후 혜림은 약속대로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다. 마침내 답장이 왔다. 혜림은 서윤을 다시 접견실로 불렀다. 서윤은 봉투를 보자마자 손을 떨었다. 어머니,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지만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서윤에게 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7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단다. 물론 만나고 싶다. 언제든지.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기다릴게. 엄마가.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껴 울었다. 혜림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다음 주에 면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서윤은 혜림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최서윤은 완전히 달라졌다. 거친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수감자들을 도우며 모범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이제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과 제7구역의 운명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최서윤의 어깨를 짓누르던 오랜 분노와 후회는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녀가 펜을 놓았을 때 혜림은 조용히 그 편지를 받아 봉투에 넣었다. 교도관으로서의 임무를 넘어 한 인간의 잃어버린 운명을 되찾아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혜림은 묵묵히 수행했다. 서윤이 알려준 주소는 7년 전 그녀가 집을 떠나오기 전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이었다. 혜림은 주소를 확인하며 서윤에게 재차 약속했다. 만약 이사를 하셨더라도 제가 수소문해서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혜림의 이 약속은 서윤에게는 단순한 우편 배달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에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혜림은 그날 오후 직접 교도소 우편물 처리 절차를 밟아 서윤의 편지를 발송했다. 그녀는 그 편지가 낯선 교도관의 손에서 씌어진 것이 아닌 깊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일어서기를 택한 딸의 진심이 담긴 회한의 기록임을 알았다. 며칠간의 기다림은 제7구역 전체에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수감자들조차도 최서윤의 어머니가 답장을 할지 아니면 딸을 영원히 포기했을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갱생이라는 희박한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와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답장이 도착했다. 해림은 그 소식을 서윤에게 전했고 접견실로 그녀를 불렀다. 서윤은 해림이 내민 봉투를 보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7년 만에 받아보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편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짧았지만 정갈한 어머니의 글씨로 가득했다. 사랑하는 서윤에게. 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7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단다. 네가 돌아올 길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엄마는 늘 네가 옳고 고든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물론 만나고 싶단다. 언제든지.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기다릴게. 엄마가. 서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 눈물은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7년 동안 억눌렀던 회한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었다. 해림은 조용히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이 순간 서윤은 해림이 가르쳐준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어머니의 용서는 세상의 그 어떤 폭력보다 강한 힘이었다. 다음 주에 면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해림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윤은 감격에 젖어 해림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교도관님. 그날 이후로 최서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거칠고 공격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밝은 표정으로 다른 수감자들을 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율을 지키는 모범적인 수감자가 되었으며 다른 수감자들의 사소한 다툼까지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윤의 변화는 그녀의 추종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고은지, 정하나, 유민정은 서윤의 압도적인 패배에 충격을 받았지만 서윤의 어머니 편지를 통해 그녀가 겪은 심리적 해방과 변화를 가까이서 목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의 원천이었던 서윤이 새로운 형태의 강함을 발견한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저희도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어느 날 고은지가 조심스럽게 해림에게 말했다. 정하나와 유민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해림은 미소 지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언제든지요. 곧이어 제7구역에는 편지 쓰기 열풍이 불었다. 수감자들은 앞다투어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해림은 그들에게 편지 쓰는 방법, 특히 진심을 담아 후회와 변화의 의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제7구역은 이전의 정글이 아닌 잃어버린 인연을 찾아가는 고백의 방처럼 변모했다. 한 달이 지나자 제7구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폭력과 위협은 사라지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수감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때우지 않았다. 작업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 봉제 기술이 뛰어난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재밌네요. 한 수감자가 말했다. 고마워요. 도와줘서. 작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생산성 역시 교도소 내 다른 구역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아졌다. 고졸 검정고시 준비반, 직업훈련반의 수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최서윤은 특히 열심이었다. 그녀는 교도소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교도관님, 저도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윤 씨가 계속 공부를 한다면요. 어머니께서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마침내 일주일 후 서윤은 7년 만에 어머니와 면회하는 날을 맞이했다. 접견실 앞에서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다. 7년 만에 상봉, 문이 열리고 안쪽 의자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서윤의 어머니였다. 서윤이 들어가자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팔을 벌렸다. 서윤아.
서윤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7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네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해.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해림은 멀리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을 제압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운명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서 하림을. 자리에 앉은 후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는 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걱정이었을 뿐이야. 죄송해요. 엄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란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좋은 교도관님이 계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는 해림 쪽을 바라보았다. 해림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전해림입니다. 서윤 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윤이를 도와주셔서. 해림은 미소 지었다. 서윤 씨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면회 시간 내내 서윤과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다시 어머니를 껴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한다, 서윤아. 이후 서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추종자들 역시 서윤을 따라 모범 수감자가 되려 노력했다. 해림의 제7구역은 이제 소라 교도소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구역으로 변모했다. 수감자들의 재범률 역시 현저하게 낮아졌다. 해림은 운명적인 대결을 통해 한 인간의 삶과 그 주변의 모든 질서를 바꿔놓는 기적을 일궈낸 것이었다.